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고급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을 적시며 흐릿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값비싼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맞은편에 빈자리를 응시했다. 심장이 불편할 정도로 세차게 뛰었고 잘 맞지 않는 빌려 입은 원피스는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이것은 그녀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10,000원 버스에 몸을 싣고 점심은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견뎌내는 그녀에게 이런 호화로운 장소는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순전히 직장 동료인 김대리의 성화 때문이었다. 서연의 고된 삶을 안타까워하던 그녀는 서연 씨, 인생 역전의 기회야. 상대는 잘 나가는 대기업의 최연소 팀장이래. 이런 기회 흔치 않아라며 등을 떠밀었다. 부모님이 남긴 빚과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서연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허황된 유혹이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동료의 마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지나서야 한 남자가 레스토랑 입구에 나타났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는 훤칠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을 훑어보더니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아차린 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으며 어떤 사과의 말도 없이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준입니다. 박민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노골적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입은 원피스에 어색한 주름, 몇 년은 신었을 법한 낡은 구두, 그리고 명품과는 거리가 먼 작은 가방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비웃음을 본 서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메뉴판을 대충 넘기더니 웨이터를 불러 서연에게는 묻지도 않고 가장 비싼 코스 요리와 와인을 주문했다. 마치 그녀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대화는 취조에 가까웠다. 박민주는 그녀의 회사 이름과 직책을 듣고는 그 작은 무역회사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네요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사는 곳에 대해, 심지어는 월급이 얼마인지까지 집요하게 물었다. 서연이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할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솔직히 말해서 주선자가 좀 과장을 한 것 같군요. 뭐, 괜찮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면 자신을 위해 애써준 김대리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이 굴욕을 참고 견디면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민준의 자기 자랑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계약한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 이야기, 새로 뽑은 독일제 스포츠카 이야기, 그리고 주말마다 즐기는 요트와 골프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졌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이라는 한 인간과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지위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우월감을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음식이 나왔지만 서연은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값비싼 스테이크는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았다. 박민주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보나 봐요. 긴장 풀어요. 내가 내는 거니까. 서연 씨 월급으로는 이런 데서 한 끼 먹기도 힘들 테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는 그녀의 가난을 마치 죄악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민준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차갑게 식어 단단한 결의가 되어 흘러나왔다. 박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이서연 씨. 자기 주제를 알아야죠.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이렇게 마주 앉아 식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강렬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겨들었다. 저는 제 주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민준 씨 같은 분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말했다. 음식값은 각자 계산하죠. 제가 먹은 만큼은 제가 내겠습니다. 제 월급으로 비록 이런 곳에서 자주 식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끼 식사 값 때문에 비굴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주제도 모르는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고 했다.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배달원 복장의 한 남자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박민준의 발을 밟고 말았다. 작은 충돌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상황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박민준의 분노 서린 손이 서연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오는 찰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죄송합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음식 배달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급하게 코너를 돌다가 박민준의 어깨와 스치듯 부딪혔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이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폭발 직전이던 박민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분노를 새로운 대상에게 쏟아부었다. 이런 씨발누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박민준의 고함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배달원을 거칠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배달원은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다 겨우 멈춰섰다. 배달원의 모자가 벗겨지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지쳐 보이는 젊은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눈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기는 없었다. 그는 모자를 고쳤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주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끝을 가리키며 경멸적으로 소리쳤다. 네, 더러운 신발이 내 구두에 닿았잖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놈이 한 달 내내
오토바이나 타면서 빌빌거려도 절대 못 사는 거라고.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멈추지 않았다. 배달이나 하는 하찮은 놈이 감히 어디서 길을 막고 있어.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나라 수준이 이 모양이 꼴인 거야. 모욕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민주는 지갑에서 두툼한 5만 원권 다발을 꺼내더니 그대로 배달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지폐들이 마치 더러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 여기 있다. 이걸로 그 더러운 발이나 씻고 내 놈 수준에 맞는 국밥집에 나가서 실컷 처먹어. 박민주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배달원.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뿌려진 돈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분노도, 굴욕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차갑고 깊은 눈으로 박민준의 광기 어린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돈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왜 주어야지. 내 놈에겐 저게 목숨보다 중요한 돈 아니냐. 그는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떠나려던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방금 전 자신이 겪었던 모욕의 추악한 연장선이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돈과 지위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김 대리의 얼굴도, 자신의 비참한 현실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그들 사이로 다가갔다. 그만하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시끄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한마디에 멈추는 듯했다. 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뭐 당신 지금 저 버러지 같은 놈 편드는 거야.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편드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신중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의 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격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민준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움직였다. 그 모습에 당황한 것은 박민준뿐만이 아니었다. 배달원. 강지훈 역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여자가 방금 전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욕을 당했던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을 위해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 서연의 행동에 지훈도 말없이 몸을 숙여 돈을 줍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흩어진 지폐들을 모았다. 그러다 돈 한 장을 동시에 잡으려던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고 지우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을 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돈을 주워 모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돈 다발을 내밀었다. 박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야,
너 미쳤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거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그는 서연을 향해 악을 썼다. 서연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돈을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당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이지. 저런 사람에게 모욕당하라고 번 돈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도 당당하고 위대해 보였다. 박민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서연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은 조용히 서 있는 배달원 강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지훈은 손에 쥐어진 돈 다발을 내려다보았다. 구겨진 지폐의 감촉보다 방금 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그 작은 여성의 단단하고 올곧은 눈빛이 훨씬 더 선명하게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는 박민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친 배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 그 여자의 이름, 이서연. 끔찍했던 소개팅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서연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박민준의 경멸적인 눈빛과 모욕적인 말을 떠올리면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맞서고 낯선 일을 변호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작은 자부심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는 김대리에게 그냥 저와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라며 애매하게 둘러댔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이 다니는 작은 무역회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다. 몇 달째 계속된 실적 악화, 주요 거래처의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유령처럼 떠도는 구조 조정설까지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복잡한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밀린 서류들을 처리하며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일에만 몰두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월요일 아침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전 직원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이든 대표는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 즉 폐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표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인 YJ그룹에서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전격적인 인수합병 MA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YJ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폐업보다야 낫지만 YJ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은 직원들을 또 다른 공포로 몰아넣었다. YJ그룹은 유능하지만 동시에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 조정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YJ그룹의 인수팀이 회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사무실을 순회하며 모든 것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기존 직원들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전의 불안감은 이제 구체적인 공포가 되어 모두의 목을 조여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경영진을 소개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 직원이 다시 한번 회의실에 모였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존 대표가 단상에 올라 YJ그룹의 새로운 책임자를 소개했다. 이번 인수합병을 총괄 지휘하셨고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실 YJ그룹의 강지훈 회장님이십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멍하니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이끄는 사람,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그 얼굴.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 남자였다. 며칠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민준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던 그 배달원이었다. 허름한 배달 유니폼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땀에 젖은 머리카락 대신 깔끔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일 인물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YJ그룹의 총수가 왜 배달원 복장을 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맞출 수가 없었. 강지훈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인수 배경과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배달원일 때의 지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과 권위가 넘쳤다. 연설을 마친 그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서연과 마주쳤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인식의 빛이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은 아주 잠깐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침묵의 교감은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은 새로운 회장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정말 젊고 잘생겼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모두가 그의 외모와 능력에 대해 감탄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서연만이 자신의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공포가 안개처럼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끔찍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의 정체를 목격한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혹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모욕한 박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회사를 사들인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휘말려 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서연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강지우는 인수한 회사의 낡은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최 비서가 조용히 서 있었다. 최 비서는 지난 10년간 강지훈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가 되어준 유일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기본적인 자산 실사 및 인수인계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부실 자산이 상당하고 회계 장부 곳곳에 허점이 보입니다. 최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회사의 암울한 현실이 숫자로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강지우는 그 서류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최 비서, 우리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지.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시장의 평가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사회의 반대도 심했고요. 그의 말에 강지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지. YJ 그룹의 명성에 흠집만 낼 뿐인 썩은 사과를 왜 비싼 돈 주고 사냐고.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최 비서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썩은 사과를 통째로 도려내기 위해선 때로는 그 주변의 작은 벌레부터 잡아야 하는 법이야. 강지우는 사무실 중앙에 놓인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마커펜을 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회사의 이름을 썼다. 태양물류.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 회사 전체가 아니야. 바로 여기. 태양물류지. 태양물류는 박민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물류회사로 수년간 YJ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중 하나였다. 겉보기에는 견실한 기업이었지만 강지우는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YJ그룹의 물류 비용이 지난 3년간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직접 파고들어 보니 그게 아니었어. 유령 운송장, 비용 부풀리기, 교묘한 리베이트. 태양물류는 마치 거대한 기생충처럼 YJ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야.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YJ 그룹을 물려받은 후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최 비서가 물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정관계에까지 연줄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강지훈이 동의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산 거야. 이 작은 무역회사는 태양물류의 가장 오래된 고객 중 하나이자 그들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해온 약한 고리다. 외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부 거래 기록, 세금 계산서, 이메일, 모든 증거가 이 회사 안에 잠들어 있어. 우리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온 셈이야. 그제야 최 비서는 강지훈의 거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협력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기 위해 거대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현장을 돌아다녔던 것도 그 때문이야. 시스템의 가장 말단에서부터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지. 그러다 우연히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고, 그의 말에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공교롭게도
그 레스토랑에서 마주쳤던 이서연 씨가 이 회사 경리팀 소속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자신을 막아서던 작지만 단단했던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올곧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꾸짖던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 이서연. 어쩌면 이번 일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혹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어. 강지훈은 말했다. 그런 강직함을 가진 사람은 요즘 세상에선 찾아보기 힘든 보석과도 같지. 그런 사람을 하찮은 구조조정의 먼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 그는 최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녀를 주시하되 절대 그녀가 위협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 불필요한 접촉도 금물이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은 일단 제외하도록 해. 강지훈은 낡은 대표이사 의자에 앉았다. 이제 그 의자는 더 이상 패배한 자의 자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사령관의 지휘석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최 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과 회계감사팀을 소집해. 목표는 단 하나. 지난 5년간 태양물류와 이 회사 간의 모든 거래 내역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서류도 빠져서는 안 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격리팀과 물류팀 전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도 내 책상 위로 가져오도록. 특히 이서연 씨의 기록은 내가 직접 검토하겠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민준을 향한 복수는 그의 계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목표는 YJ 그룹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여직원 이서연이 서 있었다. 박민주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거래처의 아첨이 섞인 전화를 즐기고 있었다.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때 비서가 노크와 함께 들어와 보고했다. 팀장님, 저희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한미무역이 YJ그룹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박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코웃음을 쳤다. 그 망해가는 회사를 YJ가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군. 우리와의 계약 관계만 유지된다면 상관없어. 그러나 비서의 다음 말은 그의 오만한 평온을 깨뜨렸다. 그런데 팀장님, 이번 인수를 직접 주도한 사람이 YJ그룹의 강지훈 회장이라고 합니다.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의 사진이 실린 기사가 떠 있었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고 그의 동공이 공포로 축소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며칠 전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돈을 뿌리며 개처럼 모욕했던 바로 그 배달원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의 박민주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나가. 비서가 황급히 사무실을 나가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배달원으로 위장한 재벌 총수.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의 비리를 감추는 데 이용해 온 한미무역의 인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복수였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 올랐다. 강지훈이 한미무역의 내부 장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태양물류가 지난 몇 년간 YJ그룹을 상대로 저질러온 온갖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백일화에 드러날 터였다. 유령 거래, 납품 단가 조작,
거액의 리베이트.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그 굴욕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자. 이서연.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심지어 강지훈의 편을 들기까지 했다. 박민준의 불안한 마음은 이서연을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그 여자가 강지훈에게 무언가 말한 것이 틀림없어. 혹은 강지훈이 그 여자를 이용하고 있거나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했다. 약한 고리인 이서연을 먼저 처리해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정보원을 호출했다. 한미무역 경리팀의 이서연이라는 여자. 모든 것을 알아내. 가족, 빚, 약점까지 전부 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강지훈이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회사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녀는 언제 자신의 이름이 해고 명단에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민준이었다. 악몽의 근원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박민준은 이전의 오만함 대신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그날 일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성의입니다. 이걸 받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은 깨끗하게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서연은 그가 내민 돈 봉투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이 남자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 돈이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유감스럽지만 제 자존심과 기억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이봐, 이서연 씨. 지금 내 처지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닐 텐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내 뒷조사 좀 해봤어. 아버지 빚이 그대로 남아있고 병든 동생 병원비도 만만치 않더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거 해고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아니, 이 업계에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어. 그의 노골적인 협박은 오히려 서연의 마음속에 들끓던 두려움을 차가운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정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앞에 명백한 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알아두세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박민주는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서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단지 서연의 결심을 굳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진짜 적을 자극했다는 사실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평범한 차 안에서 최비서는 고성능 마이크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그는
박민준이 서연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박민준의 차가 사라진 후 그는 즉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박민준이 이서연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협박까지 동원한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이제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됐다. 최 비서의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민준이 이서연을 직접 찾아가 협박했다는 사실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비리 조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민준은 감히 선을 넘었고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더러운 게임에 끌어들였다. 강지훈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 여자는 단지 불의를 참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박민준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 강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한 의지는 최 비서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최 비서, 즉시 이서연 씨의 부서를 옮기도록 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한직으로 보이는 곳으로, 예를 들면 먼지 쌓인 서류나 관리하는 자료 관리팀 같은 곳으로.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회장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이것은 교묘한 위장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앞둔 좌천 인사처럼 보일 것이다. 이서연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터였다. 하지만 그곳은 박민준에게 매수된 기존 간부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자 동시에 강지훈이 그토록 찾고 있던 결정적 증거, 즉 디지털화되지 않은 과거의 아날로그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비밀의 보고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차가운 인사 발령 통지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서연 사원은 금일부로 경영지원팀에서 자료관리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한 줄도 없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료관리팀. 그곳은 회사 내에서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곧 해고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동료들은 안타깝거나 혹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이것이 박민준의 협박에 대한 결과라고 직감했다. 자료관리실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창고였다. 낡은 형광등 아래 수십 년치의 서류가 담긴 바인더와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목록을 만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단순 노동이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경력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용기를 냈던 것을 후회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며칠 동안 무기력하게 먼지 쌓인 서류들만 뒤적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성실함과 책임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임무는 완벽하게 끝내자. 마음을 다잡은 서연은 체계적으로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되고 양이 많은 태양물류 거래 내역이라고 적힌 상자들부터 손을 댔다. 한 장 한 장, 낡은 송장과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며 목록을 작성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예리한 회계사의 눈에 미세한 위화감이 포착되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화물 운송장에 청구된 유류비가 다른 날의 동일 구간 운송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단순한 입력 실수일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화물의 무게는 언제나 신기할 정도로 딱 떨어지는 숫자, 예, 5,000kg, 10,000kg이었고, 특정 담당자의 배송 확인 서명은 미묘하게 달랐으며, 존재하지 않는 날짜에 발행된 계산서도 있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기록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수합병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 떠돌던 태양물류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개인 노트북에 비밀리에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날짜와 담당자, 금액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의심은 여러 개가 모여 선이 되었고 그 선들은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늦은 밤, 서연은 홀로 자료 관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수년간 태양물류가 한미무역을 통해 빼돌린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이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한 이유, 박민준이 자신을 협박한 진짜 이유를,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범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공포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침묵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이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노트북 안에 담긴 데이터는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민준과 그의 가문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박민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면 적어도 평범하고 안전한 삶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돈다발을 던지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던 박민준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불의에 맞서다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까지 밀려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다. 무엇보다 묵묵히 부당함을 견디던 배달원 강지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며칠간의 싸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어떻게 이 정보를 강지훈 회장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회장실로 무작정 찾아가거나 내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민준의 끈앞풀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정보의 신빙성을 증명하고 강지훈 회장이 직접 움직이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서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심할 여지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몇 가지만을 추려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위조된 서명이 들어간 운송장 원본과 진짜 운송장을 나란히 복사했고
존재하지 않는 날짜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의 유령 배송 기록을 요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퇴근 후 일부러 먼 동네의 공공도서관을 찾아가 공용 컴퓨터로 짧은 메시지를 타이핑했다. 태양물류의 진실은 과거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평소 이용하지 않는 노선의 버스를 타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우체국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명과 가짜 주소를 적어 최 비서 앞으로 등기우편을 붙였다. 강지훈 회장에게 직접 보내는 것보다 그의 그림자인 최 비서를 통하는 것이 덜 의심을 살 것이라고 판단했다.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그녀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틀 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서류 봉투가 최 비서의 책상 위에 놓였다. 훈련된 감각으로 봉투에 위험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그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다. 몇 장의 서류와 짧은 메모. 서류를 훑어보던 최 비서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그들이 수개월간 찾으려 애썼지만 잡지 못했던 부패의 실체였다. 그는 즉시 서류를 들고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지훈은 서류를 보자마자 그 출처를 알아차렸다. 감사팀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과거의 아날로그 기록들.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해냈군.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서연의 강직함을 믿었지만 그녀가 이 정도의 분석력과 대담함까지 갖추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험 속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일부러 낡은 서류 하나를 핑계 삼아 지하 자료 관리실로 내려갔다. 예상대로 서연은 퇴근도 하지 않고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서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그녀는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은 태연한 표정으로 서류를 찾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내 그만두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런 먼지 쌓인 곳에서 일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서연 씨.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연의 마음을 관통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진실은 바로 이런 가장 어둡고 먼지 쌓인 곳에 숨겨져 있더군요.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보내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서연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가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연대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동맹이 그 어둡고 차가운 지하 창고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이서연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비밀 동맹의 핵심 일원이 된 것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최 비서를 통해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 서연은 한밤중에 의심스러운 서류의 고유 번호나 날짜 범위를 암호화된 메시지로 최 비서에게 보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YJ그룹의 공식 감사팀이 정기 감사를 명목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 이것은 완벽한 양동작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YJ그룹의 엘리트 감사팀이 인수된 회사의 디지털 장부를 샅샅이 훑으며 비리를 파헤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 자료실에 서연이 먼지 쌓인 과거의 아날로그 기록 속에서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면 감사팀이 그 줄기를 따라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은 아드레날린과 사명감에 휩싸여 밤낮을 잊고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부정을 바로잡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강지훈의 전방위적인 압박 소식은 곧 박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미무역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YJ 감사팀이 오직 태양물류 관련 거래 내역만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박민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연주를 총동원해 YJ그룹의 고위층에 압력을 넣어 감사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강지훈 회장의 이름 앞에서 모든 문은 굳게 닫혔다. 그는 점차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박민준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한미무역 지하 자료실에 잠들어 있는 과거의 기록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 자료는 어떻게든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수십 년치의 종이 서류는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미무역에 남아있는 자신의 신복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지시를 내렸다. 이번 주말 아무도 없을 때 지하 자료실에 작은 사고가 있어야겠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든 낡은 수도관 파열이든 모든 서류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하지만 강지훈은 이미 그의 수를 몇 단계 앞서 읽고 있었다. 그는 박민준처럼 교활한 자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연을 자료관리실로 보낸 직후 그는 이미 그곳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를 설치해 두었다. 또한 서연이 찾아낸 핵심적인 원본 서류들은 이미 매일 밤 최 비서를 통해 안전한 외부 금고로 옮겨진 상태였다. 지금 자료실에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본이거나 덜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다. 덫은 놓였고 이제 쥐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토요일 밤 인적이 끊긴 사무실 건물에 두 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잠입했다. 그들은 박민준의 지시를 받은 신복들이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자료실에 도착한 그들은 준비해온 인화물질을 서류 더미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한 남자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자료실의 모든 형광등이 환하게 켜지며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당황한 그들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YJ그룹의 보안 팀원들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보안 팀원들에게 제압된 그들은 곧바로 YJ그룹 본사의 비밀 조사실로 연행되었다. 최 비서는 그들의 눈앞에 고화질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자신들의 범행 영상과 함께 박민준과의 통화 기록을 내밀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그들은 박민준 팀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 비서는 범인들의 자술서와 범행 장면이 담긴 USB를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강지훈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회계 부정, 증인 협박, 그리고 이제 방화 및 증거인멸 시도까지. 박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이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강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최 비서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최 비서, 지금 즉시 태양물류 측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해. 공식 안건은 중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건, 그리고 박민준 팀장의 참석은 필수 사항임을 명시하도록.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추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YJ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통유리창 너머로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전운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강지훈과 최 비서, 그리고 YJ그룹의 법무팀이 얼음조각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태양물류의 박태건 회장과 그의 아들 박민준이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박태건 회장은 늙은 사자처럼 거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강지훈 회장, 아무리 YJ그룹이라지만 이건 너무 무례한 처사 아닌가. 일방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함구하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박민준 역시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거들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다리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은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앉으시죠. 박 회장님, 오늘 이 자리는 감정적인 언쟁을 하자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강지훈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YJ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냉정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태양물류가 YJ그룹에 청구했던 수많은 허위 세금 계산서와 조작된 운송장들이 원본과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물류는 유령 운송, 운송 거리 조작, 유류비, 과다 청구 등의 수법으로 지난 5년간 YJ그룹에 약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박태건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날조야,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우리 태양물류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YJ그룹의 비열한 음모야. 박민준도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있다면 내놔 보시오라며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이 꾸며낸 정교한 함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시 신호를 보냈.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증거 인멸 시도 및 증인 협박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어둡고 흐릿한 지하 자료실의 모습. 박민준의 부하들이 인화 물질을 뿌리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체포된 후 모든 것을 자백하는 음성 파일까지. 박민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언급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박태건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고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아,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박민준이 횡설수설하며 부정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함정이라. 글쎄요. 그는 회의실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처음 발견하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이서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어색한 옷차림의 초라한 여직원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팀이 준비해준 단정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박민준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박민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그가 벌레처럼 여기던 불쌍하고 하찮다며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심판자처럼 눈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은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는 직접적인 협박과 부당한 인사 조치에도 굴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YJ그룹은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이 발견했던 위조 서명의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했던 위조범의 미세한 필체 습관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마지막 쐐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건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박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검사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태양물류 박태건 회장과 박민준 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이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의 마지막 장이었다. 박씨 부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동안 건물 밖에서는 YJ 그룹으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수히 터져나왔다. 태양물류의 몰락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텅 빈 회의실.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서연 씨, 당신이 YJ 그룹을 구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앞으로 YJ 그룹 내에 신설될 내부 감사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속에 갇힌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영웅이었다. 폭풍 같았던 긴급 이사회가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다. 태양물류는 몰락했고 박민준 부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남긴 부패의 흔적은 YJ그룹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단단한 미래를 위한 예방주사가 되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사람들은 점차 그 떠들썩했던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이서연과 강지훈의 삶은 그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항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YJ그룹 본사 25층. 새로 신설된 내부 감사 태스크포스 팀 사무실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사원이 아닌 팀장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김 과장님, 해당 계열사의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일시적인 비용 처리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권위가 실려 있었고 팀원들은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를 따랐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다. YJ그룹은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파격적인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다. 서연은 그 돈으로 부모님이 남긴 빚을 모두 청산했고 아픈 동생은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게 되자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랜 시간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본연의 밝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간 최고층 회장실에서 강지우는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 비서가 방금 보고하고 나간 감사팀의 분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서연 팀장이 이끄는 감사팀의 활약으로 그룹 내에 불필요한 비용이 15%나 절감되었고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것은 그런 숫자들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YJ그룹에 가져온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와 정직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이기적인 경쟁만이 전부라고 여겨지던 이 거대한 조직에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는 문득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레스토랑을 떠올렸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불의에 맞서던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과 YJ그룹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그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강지훈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YJ그룹의 회장과 감사팀장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로만 그녀를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들어 익숙하게 저장된 그녀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 씨, YJ그룹 강지훈 회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강지훈으로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날 저녁 강지훈은 약속 장소인 작은 한옥 식당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그는 일부러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서연이 좋아할 만한 따뜻하고 정갈한 가정식 백반을 파는 곳으로 약속을 잡았다. 잠시 후 퇴근길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서연의 모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회의실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편안한 매력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회장과 부하 직원이 아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두 남녀로서 소소한 일상과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건강을 되찾은 동생의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었고 강지우는 그룹 총수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어느새 상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그날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아직 제대로 못한 것 같군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하지만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그날 모욕당하던 배달원 한 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오만과 불신에 빠져 길을 잃어가던 한 남자를 구한 겁니다. 당신 덕분에 사람이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당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불쌍한 여자와 모욕당하던 배달원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따뜻한 봄이 오듯이 그들 앞에는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찬란하게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